올해도 이제 한 달가량 남았는데 시장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흐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12월이면 시장이 숨고르기 시기인데 올해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환율, 금리, AI 정책 사방에서 변동성을 키우는 뉴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복잡한 연말 장세 속에서 한국 증시가 어떤 변수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지 오늘 저희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윤원태 SK증권 리서치센터 자산전략부서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일 복잡한 게 저는 환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원화 계속해서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 나오는데 강혜권님께서는 지금 이 환율도 괜찮다라고 하는 입장이신 반면에 근데 또 환율이 이렇게까지 되면 우리 경제 체력이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 다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어디 가면 요즘 다 환율 얘기만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도 요즘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올라갈까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 첫 번째 가장 이 상태에 대해서 과거와 다른 구조적인 수급의 특징이 뭐냐를 살펴보면 우선은 금리 차이인 것 같아요.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지금 팬데믹 이후로 벌어져서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낮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의 이동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미 이 한미 간의 기준금리 기준으로 2.0%포인트까지 벌어졌다가 최근에 조금 좁혀서 이제 1.5%포인트 정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1.5%도 사실은 큰 수준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금은 금리의 방향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IMF 당시와 비교해보면 너무 극단적인 비교일 수는 있겠지만 그때 당시와 비교해보면 지금 이 정도 환율에 대해서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우리나라 대외 외환 보유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4,288억 달러 정도 최근 3년 동안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규모면 한 세계 9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그러면 또 조금 좁혀서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1,470원 오늘도 조금 내려가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지금 1,475원대까지 왔더라고요. 근데 왜 이럴까 살펴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서학개미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과거 대비해서 9월 말 기준으로 올해 연초부터 9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내국인들이 해외 투자한 게 1,0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온 게 한 300억 달러 정도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면서 쫙 쏠림이 나타났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내국인들이 알아서 이탈하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아마도 원화의 약세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주변국들의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주변국과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의 영향. 주변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BIS에서 실질 실효 환율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한국이 세 번째로 낮아요. 근데 밑에 두 개가 어디냐면 일본하고 중국이에요. 그만큼 이제 한국 실질 실효 환율이 뭐냐면은 명목 환율에다가 해외의 물가와 국내 물가를 반영한 한국 돈으로 미국의 차를 샀을 때 얼마에 살 수 있느냐 이건데 구매력이 너무 낮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낮아진 것도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도 영향도 있지만 두 번째는 구매력이 낮다라는 거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원화로 투자하려면 상당히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또 다른 원화 약세의 요인 중에 하나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안 갖고 들어오고 해외에 두고 투자를 다시 진행한다라는 부분에서 과거와는 다른 수급 여건이 지금의 1,470원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가 시장에서는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올해 연말로 기재부와 국민연금 간의 외환 수합이 종료가 됩니다. 다시 연장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연장 논의가 없거든요. 근데 올 초부터 해서 이제 650억 달러 한도로 외환 수합을 체결을 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데 보통 650억 달러면은 대략 이제 외환 시장에서 10억 달러에 한 2원에서 3원 정도
환율이 움직인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650억 달러면 대략적으로 100원에서 한 200원까지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국민연금과 기재부가 만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논의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 외환 시장과 관련돼서 관찰국으로 한국을 포함시켰는데 포함할 때 너네 이거 국민연금이 수합해 주는 거 이거 좀 문제 있어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다시 또 연장하기에는 상당히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종료가 되게 된다라면 그동안은 100원에서 한 200원 사이 도움을 받았었는데 그거마저도 높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연말까지 해서 다시 연장이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나왔던 속보는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에 협의체 구성한다. 이게 지금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소식까지 반영이 되면 뭐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금 구성체를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연금 수익성이랑 외환 안정을 두 개를 조정을 하면서 맞추겠다라고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하신 수합이나 이런 걸 연장도 하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우려하셨던 부분은 해소가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만약에 650억 달러 정도 규모로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에 따른 그 제도를 가지고 온다라면 지금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게 아니다라면 더 극단의 100원에서 200원까지 환율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1,600원. 맞습니다. 그럼 1,600원을 위라고 봐야 되겠다는 거네요, 일단은. 당장은 지금 이제 기재부나 한국은행에서는 1,470원에서 80원대를 조금 이제 상단으로 두고 구두 개입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뚫린다라면 그 다음 1,500원, 만약에 국민연금의 수합이 없다라면 1,600원대까지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서학개미 뭐 이렇게 투자한 게 1,000억 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피부에 잘 안 와닿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에이펙에서 결제할 때 그 협상할 때 200억 불 가지고 뭐 나라가 망하느니 그랬는데 1,000억 불이 나간 거니까 그쵸. 엄청 큰 금액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없나요? 당장만 놓고 보면 저도 최근에 이제 올해 중순부터 미국채 많이 사라라고 권유를 했거든요. 금리 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직도 미국채 10년물이 아직도 4.2 정도 되고 한국 10년물이 많이 올라서 이제 3.3 정도가 되는데 금리 매력부터가 다르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 지금 워낙 약세 구조가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나간 서학개미들이 쉽게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올해는 코스피가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많이 오를까에 대해서 한국이 더 많이 오를까 미국이 더 많이 오를까에 대해서 서학개미들은 고민할 것 같은데 이미 나간 서학개미들이라면 미국에 투자했던 성향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도 좀 미증시가 거래일 수가 적어서 그 부분으로 또 서학개미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좀 더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금통위 회의도 예정되어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결론은 동결은 이제 시장 모두가 예상하는 것 같고요. 이번 금통위의 가장 주목할 부분은 우선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률이랑 물가가 가장 타겟이 될 것 같은데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발표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됐던 5월 지표, 8월 지표였죠. 8월 지표에서는 1.6으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전망치는 한 2.0까지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보다 2.0까지 내년 성장률이 올라간다라면 그동안 그래도 하나의 기대는 내년에 한국은행이 한 번 정도 인하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 거고요. 그 물거품을 이미 얼마 전에 이창용 총재가 발언을 통해서 더 극단적으로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가 얼만큼 제시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한국은행 입장에서 물가는 고민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4로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근데 2.4에서 이번에 더 부담되는 거는 이제 수입 물가라는 거죠. 환율이 이 정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지난번 물가도 사실은 수입 물가 영향을 받았는데 더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까지 고려한다라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검토해야 될 가능성까지도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발언을 해주셨었고 인상 가능성까지는 저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우선은 내년만 보면 계속해서 동결 기조를 이어가는 모멘텀으로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선은 시장 달래기성 멘트가 얼만큼 나오느냐 지금 급발진한 국고채 금리를 어떻게 달라줄 것이냐 두 번째는 사실은 지표로 보면 통방문이나 아니면은 매크로 전망치는 다 호키시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호키시한 통방문과 이 숫자들 안에서 어떻게 달래줄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달래주면 그래도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건가요? 우선은 지금 한국의 국고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3.35까지 올랐다가 이제 3.2 정도에서 안착을 한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은 높은 수준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달래주기성 발언이 나온다라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행은 이제 금리 인상, 뭐 위원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금리 인상을 좀 시사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걱정되는 게 저희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이 될까요? 추가적으로 인상을 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를 자극할 요인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인상을 못한다라고 조금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BOJ에서는 계속해서 인상한다. 우리 여건만 되면 인상할 거야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자리를 앉으면서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멀어진 것 같아요. 대신에 재정 정책이 또 오히려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엔화의 투기적 숏포지션 규모를 보면 그동안 이제 인상을 한다 쪽으로 베팅이 확 갔다가 최근에 조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조금 더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불안한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는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한국 시장에서는 더 부담 요인인 것 같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그렇게 만약에 엔캐리 트레이드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면 일본이 보유한 미국채 국채를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지금 이제 계속 오르고 있어요. 늘리고 있어요. 일본이 보유한 미국채 보유가 지금 한 1.19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재정정책 부분에서 결국 부양책 21조 엔이 나오면 돈이 더 풀리는 거니까 엔화가. 그러면 엔화가 약세가 되는 게 더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오히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아니라 엔화가 약세가 될 거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를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그 베팅이 더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그죠? 같고요. 그 베팅이 더 늦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뉴스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나와서 저는 좀 말도 안 되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일본 국채가 발행될 가능성도 늘어난 것 같고요. 반대로 일본 국채가 발행하는데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시장은 이제 못 올린다라고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아니라 반대로 이제 더 엔캐리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를 확대해야 되는 상황. 포지션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3.3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해외 투자를 했던 이제 보험사라면 이제 만기가 됐다면 밖에 나가서 하느니 그냥 3.3 사도 되겠다. 그래서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기보다는 해외 투자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은 뭐 엔화가 좀 강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은 맞는 게 우선 일본 국채 30년이 극단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10년물 대비해서 30년물이 극단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보험사 듀레이션에 맞는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움직임은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 듀레이션이나 채권 쪽에서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크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뭐 일본 엔화 약세가 결국에 원화 약세로 가는 이 흐름은 계속해서 가는 걸까요?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 3국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외국인들이 외환 시장을 움직이다 보니까 엔화와 또 위안화까지도 약세 압력을 받을 때 특히나 한국은 또 강할 때는 같이 못 강해지고 약할 때만 같이 약해지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이렇게 될 것 같고 올해 7월 이후로 엔화랑 원화의 상관관계 보니까 0.95까지 올랐어요.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카치 사나이가 부임을 하면서 더 엔화 약세 정책을 펴고 있다 보니까 그 영향력 때문에도 지금의 1,470원의 어떻게 보면 뉴노멀이라고 표현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들이 채권 발행하면서 특히 오라클 메타 발행하면서 이제 결국 장기채랑 미국 금리를 자극을 했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유동성 위기 얘기 나왔는데 미국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선 미국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15에서 2까지는 안착한 모습인데요.
그 다음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2월 FOMC가 동결이냐 이냐냐. 그죠. 지금 거의 뭐 50대 50인 느낌인 것 같은데요. 우선 연준 위원들 12명 중에 의장을 뺀 11명을 보면 6대 5로 거의 반반이에요, 지금. 만약에 파월이 동결한다 그러면 동결인 것 같고요. 인하한다, 인하 안 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는 동결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금리는 인하를 선반영한 레벨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결이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금리 약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리스크는 조만간 조금 뒤에 얘기긴 하지만 빠르면 12월 말 연초가 될 것 같은데 트럼프의 관세 판결. 법원 판결. 이게 만약에 불법으로 판결이 된다라면 이것도 미국채 10년물을 한 번 더 크게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큰 부분인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도 우선은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수급이 풀릴 만한 건 미국의 TGA 잔고가 쌓여 있다가 이제 셧다운이 해소가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장기물에 대한 약세 압력보다는 오히려 장기물에 대한 강세 압력보다는 반대로 단기물 쪽에서만 영향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어서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쉽사리 지금부터는 좀 내려오기는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금리도 지금 뭐 어느 쪽인지 나오시는 출연자분들마다도 이야기가 또 다른데 네. 트럼프 판결도 사실은 뭔가 불확실 요소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최근에 나온 뉘앙스는 불법이다라고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우선 대법원 주요 인사들을 트럼프가 다 임명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불법으로 결정 날까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불법이 아니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불법인 순간 또 다른 변동성을 야기하고 관세 협상에 한미 간의 관세 협상도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다시 또. 그렇죠. 그 밸런스 시스라고 이제 어떻게든 균형을 맞춰놨는데 한쪽이 무너지는 순간 사실은 다 재협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불법이 아니었으면 개인적으로 글로벌 변동시장 안에서는 불법이 아니길 바라는데 만약에 불법이다 그러면 앞으로의 셈법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뭐라도 좀 확실한 게 네, 맞습니다. 있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지금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다 네. 보니까 뭐 하나라도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성에서.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